우리가 금액으로 장부에 당연히 써둬야 되겠죠. 그럼 금액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재고자산 수량에다가 곱하기 단가를 곱해줄 거예요.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이걸로 이제 외부 용자한테 얼마치 있습니다 라고 금액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수량 결정을 하고 단가 결정을 해요. 수량 결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한 개당 단가를 산정해서 곱하는 방식으로 가요. 단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수량 결정 방법을 그래서 먼저 볼게요. 자, 이번엔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자,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속 기록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질 재고조사법 또 하나는 혼합법.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계속 기록법을 다른 말로 장부 기록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혼합법을 다른 말로 병행법이라는 표현도 써요. 표현도. 자, 앞으로 제가 뭔가 용어들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건데 여러 개 쓰는 용어를 말하는 건 시험 문제 낼 때 일관성 없게 출제위원이 자기가 아는 대로 아니면 자기가 편한 대로 용어를 써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건데도 용어를 다른 걸로 써서 그게 그건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거다라고 표현하면서 쓸게요. 자, 그럼 계속 기록법을 먼저 보면 자, 얘는 글자에 적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가 모든 거를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기록. 자, 그럼 수량이니까 자, 계속 기록법은 기초 재고 수량에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고 그리고 우리는 장부에 팔 때마다 또 팔린 거에 대해서 쓰겠죠. 장부에. 그래서 단기 판매 수량을 빼면 기말 재고 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기말 재고 수량을.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글로 숫자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기초 재고 수량이 1000개 있어요. 기초가. 자, 그리고 단기에 팔기 위해서 2000개를 샀어요. 자, 그리고 단기에 우리가 1400개를 팔았어요. 그럼 우리는 기말에 몇 개가 있을까요? 어렵나요? 그죠? 1600개 있겠죠? 1600개.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판매한 거는 우리는 계속 기록법이니까 장부에 계속 썼죠. 팔렸을 때만 쓸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이에요. 근데 이건 기말에 몇 개 있는지 세본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더하기 빼기로 1600개 남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는 추정 값이에요. 추정값. 이 계속 기록법은 몇 개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실제 판매 수량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을 보면 실질재고조사법은 정말 개수를 세는 거예요. 실제 개수를. 그럼 기초재고 수량이 있고 그리고 단기 매입 수량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상식적으로 자,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럼 물건 수는 파는 사람이 셀까요? 사는 사람이 셀까요?
자, 물건 수는 사는 사람이 세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일하신 분들 보면 파는 사람이 수 세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 파는 사람이 근데 수 세는 걸 보신 분이 그 상황을 보면 사는 사람이 한눈에 보이도록 물건을 쫙 깔아놓고서 그 전표 주면서 몇 개 맞춰라고 하면서 수 세기 편하도록 해준 거지. 사는 사람이 사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죠? 근데 물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물류 형식이기 때문에 빨리 정확하게 가져다 주고 가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수를 세고 하는 시간 동안 못 기다리니까 그 사람 편의를 위해서 진열해 놓고 전표 자기 주문한 수 개수 맞춰 해놓고 창고에다 다 넣어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사람이 다 세야 돼요. 왜냐하면 자, 그냥 물건도 안 셌는데 100개예요. 그럼 예 하고 설명했는데 나중에 창고 넣다 보니까 2개 모자란 거예요. 2개 모자란데요. 그러면 그 판 사람도 아니 100개인 거 맞다고 사인해놓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사는 사람만 바보 되죠. 그래서 사는 사람은 매입에 대해서는 수도 세고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서는 팔 때는 물건 나갈 때는 신경 안 써요. 그랬다가 기말에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거예요. 기말 재고 수량을 빼면 그럼 단기 판매 수량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단기 판매 수량이 나오는 방식.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마스크 계속 올리는 게 어제는 안 그렇다가 오후가 되면 제가 수염이 자라나 봐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턱이 수염에 마스크가 걸려서 아래로 계속 쓰고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마스크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말하다 보면 제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마스크는 뭔가 방법을 써야겠어. 이걸 써도 귀가 아파요 이제. 자, 우리 기초재고 수량은 1000개에다가 얘가 2000개가 수량을 사오면서 셌어요. 그리고 기말의 수를 세봤더니 내 창고에 14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건 팔렸겠죠? 그럼 몇 개 팔린 거죠? 1600개죠. 그래서 1600개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잖아.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팔렸겠지 라고 추정하는 방식이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 실무에서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2개 중에 실무에서는 2개 다 써요. 평소에는 장부에 쓰다가 사장님이 하루 날 잡아서 재고조사하자. 그래서 이 2개를 합쳐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이 혼합법이에요. 혼합법.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하잖아. 평소에는 쓰다가 저 옛날에 그 조금 IT 같은 무선 네트워크 회사 쪽에 격리 담당이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일주일마다 재고조사했어요. 그때 토요일도 출근하는 시절이었으니까 토요일에 출근해도 1시 2시에 마치는데 재고조사하는 날에는 제가 안 맞으면 다 맞을 때까지 전 직원이 퇴근 못해요. 전부 다 제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압박감은 그래서 1년 반 만에 그만뒀어요. 자, 그럼 먼저 혼합법을 보기 전에 자, 이거 좀 볼게요. 지금 위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쓰면 우리가 외워야 될 거고 이거 불편하고 힘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변 대변 쓰는 T자로 해서 차변 대변 쓰는 거에 대해서 합이 일치해야 된다는 게 갈수록 편해져야 되고 그걸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 둘이의 합과 얘 둘이의 합은 항상 일치해야 되거든. 얘 둘도 그렇고 얘 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하기 빼기가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 계속 기록법을 보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제가 T자를 쓰면 여기는 기초, 여기는 기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매입 사온 거, 여기는 판매한 걸 쓸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얘가 낯선데 나중에 계속 쓰다 보면 더하기 빼기가 얘가 훨씬 더 편해요. 왜 얘가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보세요. 1000원이다. 얘가 2000원이다. 사온 게. 그리고 계속기록법에 판매가 1400개가 되었다. 1400개. 그럼 얘 둘이 같아야 되니까 왼쪽에 봐도 얘 3000원 보이죠?
얘가 1,400원밖에 없어. 그럼 얘가 1,600원이겠네 라고 더하기 빼기가 얘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금액을 그냥 채워만 넣고 빈칸에다가 그냥 채워 넣기가 얘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방식으로 사용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실질재고 조사법을 보면 얘도 기초, 기말, 매입, 판매 이렇게 봤을 때 실질재고조사법 기초가 1,000, 매입이 2,000 그리고 기말에 1,400개가 있대. 그럼 얘 일치해야 되니까 얘는 1,600이 모자라네. 이렇게 채워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혼합법을 이렇게 쓸게요. 자, 혼합법은 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실제값만 가지고 써요. 실제값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럼 기초, 기말, 매입, 판매 이렇게 했을 때 자, 계속기록법에서 실제값을 가지고 오고 이 판매에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에 기말에 있는 실제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기초하고 매입은 일치한데 판매는 1,400이고 기말이 1,400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제값을 쓰면 그럼 얘 둘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가 안 하죠.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일치 안 하는 이 200개 이 200개가 없어졌다 찾아내라 라고 하려는 거예요. 지금 1,400개 있으면 1,600개 팔렸어야 되는데 1,400개밖에 안 팔렸네. 그럼 200개가 없어진 걸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장부에 적어놓은 걸 하루날 잡아서 실제 재고조사에서 장부에 적어놨으면 1,600개가 있어야 되는데 1,400개가 있어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도 저한테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김대리, 내가 물건 나갔는데 그 배터리가 안 쓴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 처음엔 좀 웃음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1시간, 2시간 흐르면 이제 분위기가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래서 제가 사직서가 이제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 사장님이 한번 불러요. 사장님이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둘까 봐. 왜냐면 사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지금 김대리가 문제가 아니라 없어진 건 확실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경각심도 가지고 이건 없어진 거니까 누군가 가져갔거나 잃어버렸다는 거다.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 책임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근데 다시 사무실 들어가면 모든 직원이 내 얼굴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기가 힘들어서 그 뒤 1년 뒤에 그만둔 거예요. 지금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모 손실이라 그래요. 감모 손실. 지금 이 없어진 걸 찾아서 그럼 이 없어진 걸 어떻게 할 거냐. 없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없어지는 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없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부패되거나 썩거나 아니면 원래 없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없어진지 알아야 돼서 분석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과실로 진짜 분실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없어진 것도 있으니까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도 다 혼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량 결정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교재 56페이지에 있는 수량 결정 방법 적혀 있는 글자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다음. 이번에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이번에 단가를 이제 방금 수량이 몇 개 있다라는 거 이제 파악해 가지고 그에다가 이제 얼마짜리다라고 갈 건데, 자, 단가 결정 방법은 얘는 원칙은 개별법이에요. 개별법. 원칙적으로는 개별법을 사용을 해요. 이 개별법이라는 건 하나씩 1대1 대응하겠다는 거야. 내가 10개의 물건을 사왔어요. 각각 다르게, 금액 다르게. 그래도 사왔을 때 얼마에 사온 물건이다라고 다 적어놓고, 그럼 팔렸으면 그 팔린 게 얼마에 사왔던 거라고 1대1로 매칭시키는 거예요. 야, 정말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런 생각 하시는, 전에 누가 저한테 뭐 포스 바코드 쓰면 안 되냐고? 안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하나로 마트에서 쌀 배달하고 막 그랬는데 죽을 뻔했어요. 뭐 5층 6층짜리 빌라 막 메고 두 포대 메고 올라갔는데 집에 사람 없고, 그때 막 사람들이 휴대폰도 이런 거 없을 시절이라서 죽을 뻔했어요. 그럼 6층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다가 밑에 할머니 욕 들어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정말 이상한 상황 때문에 제가 점장이 됐어요. 점장이 된 이유가 점장이 횡령으로 제 번호 앞에서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했나봐. 그래가지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점장이랑 친해가지고 거기 있는 일을 웬만한 거 이제 저한테 다 가르쳐줘가지고 웬만한 거 하다 보니까 위에 그 장장이라는 사람이 농협에 나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처음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월급이 2배네. 당연히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리되네. 그래가지고 그때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과자를 받을 때 그 우리가 하나마트니까 한 박스 받을 일은 절대 없어요. 근데 한 박스 받을 때랑 10박스 받을 때랑 20박스 받을 때랑 금액이 틀려요. 한 개당 들어오는 단가가. 근데 10박스가 넘어가죠? 그러면 서비스로 한 박스, 두 박스 더 줘요. 여러분 10박스 받으면 금액도 싼데 한 박스 더 주고, 그럼 20박스 받으면 두 박스 더 주는 게 아니고 3박스를 더 줘요. 정말 이상한 원리의 계산 방식으로 걔네들이 계속 줘요. 근데 그럼 그 새우깡이나 예를 들어 과자라 보면 농심은 그런 할인 안 해요. 근데 어떻게든 그런 과자라 보면 사올 때마다 금액이 다른데 팔릴 때 그럼 얼마에 사온 게 팔렸다라고 1대1 매칭이 될까요? 바코드는 똑같아요. 언제 들어오는 거나 간에 새우깡이 바코드는 똑같은 바코드예요. 그걸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물건이 작아서 한 개씩 가격을 우리가 산정하는 물건들 있죠. 그런 것에서는 개별법이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단점이 거래가 많은 경우 적용이 힘들다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물량 흐름의 가정법. 자, 이렇게 언제 사온 게 언제 팔렸을 거다라고 그냥 가정 전제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라는 거예요.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팔렸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 우리 회계 기준 중에 US 갭이라고 있어요. 그 미국 회계 기준. 그거는 only 이거 하나만 써요. 우리 중에 혹시 그 영어 잘하시는 분은 이거에 대해서 뭐 세무 1급 이렇게까지 공부하셨죠? 그리고 나서 미국 회계사 공부해 보시면 쉬워요. 우리나라 회계사 공부하고는 달라요. 미국 회계사는 쉬워요. 왜냐면 방식이 한 길로 가고 편리하게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도록 주는 값이라서. IFRS로 가는 건 어려워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US 갭은 좀 쉬워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 회계사가 엄청 많아요. 막 드라마 봐도 직장이 백수 같은 데만 회계사고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영어 잘하시는 분은 저는 해보셔도 좋다 생각해요. 일단 저는 영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잘하시는 분은 미리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선의선출법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이 가중평균법이에요. 자, 가중평균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생략해서 평균법이라고 말하는 애가 이 가중평균법인데, 이 가중평균법은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그럼 이 평균법을 이 두 개로 나누는 기준은, 자, 우리가 이 바로 앞에 했던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어떤 방식을 쓰냐에 따라서, 자, 이 종류가 구분이 되게 돼요. 그럼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이제 쓰는 가중평균법이고,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조사법을 수량 결정 방법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우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 둘의 차이가, 이동평균법은 매번 사올 때마다 평균 내는 거예요. 매번 사올 때마다. 그럼 매번 사올 때마다 단가를 새로 계속 산정하려 그러면 어딘가에 기록이 계속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만 가능한 거고, 총평균법은 뭐냐면 사올 때 신경 안 써요. 그냥 몇 개 사왔는지만 파악해놨다가 기말에 총 사온 금액을 한 방에다가 총 사온 금액을 나눠서 그냥 n분의 1에서 한 개당 얼마짜리다, 팔린 거 몇 개 곱하기 얼마 매출원가, 또 남아있는 거 몇 개 곱하기 해가지고 기말 재고자산,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방식이에요. 제일 깔끔하죠. 이익 조작의 우려가 제일 작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1년치 사온 거 가지고 한 방에 나오니까 이익 조작이 안 되죠. 먼저 이게 샀니 안 샀니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조작이 가장 방법이 낮은 게 총평균법이에요. 다음 마지막으로 후입선출법. 제가 아는 회계 기준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쓰고 있는, IFRS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후입선출법. 최근에 산 게 먼저 팔렸다, 이런 개념이 후입선출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네 개의 특징들을 좀 먼저 볼게요. 우리 내일은 이거 숫자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하면서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이 제일 많고 뭐 매출 원가가 제일 크고 이런 거 비교를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계산기 있죠? 집에 혼자서 놀고 있고 흉안 켤 때마다 켜지고 있는 그런 계산기들 이제 우리 사용하게 먼지도 좀 닦고 해서 가지고 오세요. 지금 여기 말고 나중에 뭐 원가액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졸리실 때 제가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계산기에 보면 뭐 GT, MR 뭐 이런 것도 적혀 있죠. 그게 왜 쌀집 계산기인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쌀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쌀집 계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산기도 사용 편하면 자기가 전에 근데 굳이 사지는 마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세무 7가지 나는 공부를 할 거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가 1+1도 계산기를 누르는 걸 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좋고, 근데 그게 아니신 분은 굳이 저는 사라고 안 하는데 집에 있으면 있는 게 편하니까 시험 볼 때도.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분이 수업할 때는 컴퓨터 계산기 쓰다가 시험 때 계산기 들고 와요. 안 익숙해서 안 맞아요. 컴퓨터로 계산하신 분은 끝까지 시험 때까지 컴퓨터로 가져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봤던 그 금액이 그 값이 그대로 나올 거니까. 계산기 쓰시는 분들은 또 끝까지 계산기로 가는 게 좋아요. 계산기를 누가 가져가서 사무실에 있는 계산기 가져왔어요. 저는 항상 이 계산기 쓰거든. 쌀집 계산기의 대표. 근데 계산기 뭐 만약에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뭐 저렴한 거 사실 때 계산기 고르는 방법이 숫자 1번 누르죠. 그리고 나서 누른 상태에서 2번을 눌러요. 그래서 1번을 뗐죠. 그럼 2번이 나와야 돼요. 근데 동시에 눌러졌는데 안 나오는 계산기는 사시면 안 돼요. 일회용이면 몰라도. 아니면 내가 계산기 칠 때 한 손가락으로 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손가락으로 치면 얘가 내가 익숙해지면 겹치게 되는데 그럼 잠시 겹치더라도 뒤에 누른 게 눌러져야 되지. 그 번호가 안 나오면 숫자가 빠져요. 그러면 나중에 큰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는 숫자 하나가 빠지는 게 숫자 하나가 아니라 우리 공 하나 빠진 것보다 큰 사태가 일어나죠. 1억짜리가 1,000만 원이 되고 그럼 신고 잘못하면 많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시면 한번 눌러보시는 게 그래도 사면 잘 안 쓰는데 근데 또 잘 안 버려서 오랫동안 가잖아요. 계산기가 일반적으로 다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계산기 집에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고 다음에 뭐 사신다 그러면 제가 어떤 형태 거 사시라고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비싸요. 3만 원 돈이에요. 저거는 비싸요. 대한민국 세무공무원 시험에서 계산기 가지고 왔는데 계산기 고장난 사람한테 주는 게 옛날에 저거 이건 구형이에요. 지금 신형은 스타워즈 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계산기가 거의 신형이고 근데 저거랑 기능이 똑같은 계산기인데 10,000몇천 원짜리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계산기에서 10,000몇천 원 정도 선은 하던데 이런 건 사지 마세요. 12자리 미만은 사지 마세요. 12자리 미만은 사시면 우리 나중에 내 스스로 끝자리 자르고 막 계산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12자리나 14자리 일반적으로 12자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시장에. 12자리 14자리 해야 되지. 전에 어떤 분이 그 버튼이 헬로 키티 버튼인 거 8자리를 가져오셨어요. 8자리면 1억도 못 써요. 망한 거죠. 근데 뭐 자기는 헬로 키티가 완소템이래. 그래서 내가 끝단위 자르고 잘 계산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사면 우리 쪽에서는 못 써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57페이지에 선의선출법부터 총평균법 적혀 있는 거 이거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이번에 선입선출법이 있죠.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으니까 그럼 최근에 산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장점이 우리 지금 두 번째 줄에 그 재고자산 금액이 현재의 공정가치를 나타낸다 적혀 있죠. 왜냐면 최근에 산 거는 내가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 거지만 이 물가 그 대응되는 원가도 따라서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겠죠. 계속 꾸준히 상승했으니까 옛날 거지만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는 물량 흐름이 일치하다라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단점은 방금 제가 똑같이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옛날에 산 게 대응되잖아요. 옛날에 먼저 샀던 게 대응되니까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옛날에 싸게 샀던 게 대응되죠. 그래서 이익이 과대 예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고 그럼 이익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법인세 부담이 크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기 적혀 있는 내용이. 그럼 후익선출법은 단순해요. 반대겠죠. 최근에 산 게 그냥 지금 판 게 제일 최근에 산 거라는 거예요. 이게 후익선출법이에요. 그러면 수익 비용 대응이 가장 적절하겠죠. 지금 막 산 금액이니까. 그래서 우리 장점이 현재 원가가 대응되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다라는 건데 문제는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매출 원가는 역행하고 있어요. 계속 가구로 올라가니까 과거에 쌌던 걸로 바뀌겠죠.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이 옛날 거가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사면 현재 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후익선출법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은 뭐 특별하게 특징은 이야기 안 하는데 총평균법의 장점이 간편하고 이익 조작 가능성이 낮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얘가 장점이긴 한데 단점이 가격이 쌌다가 상승하더라도 이 둘이는 하나로 해버리니까 기초재고가 기말재고에 기말재고가 기초재고에 단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물가 변화를 전혀 이제 반영이 안 된다라는 그런 단점만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총평균법은 뭐 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아래 이제 아이캔에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의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평가할 때는. 그럼 뭘 먼저 한다라고 했죠? 수량 결정부터. 수량 결정부터 하고 단가를 계산할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가중평균법이라는 건 뭐 주의라 적혔는데 주의가 아니고 이렇다고 분류 생각하는데, 자, 시험에서 다음 중 분류가 다른 하나는 해서 잘 나와요. 그럼 얘 그리고 뭐 계속기록법 이런 식으로 쓰든지, 아니면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선의선출법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결정 방법하고 단가결정 방법 이제 한 개를 집어넣어요.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선의선출법 하면 친숙하거든. 근데 혼합법, 병행법 하면 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걔를 선택해서 틀리시는 분도 있고, 또 가중평균법이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얘가 또 다른 평균법인가 해서 얘라 생각하는데, 얘 둘이를 같이 칭한 말이니까 그냥 평균법이라고 말하면 가중평균법, 얘 둘이를 다 칭하는 이야기예요. 얘 둘이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부호가 있는 거는 뭐 제가 내일 설명드릴 거고, 얘네들 이제 금액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개수 없어진 거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 저와 같이 내일 보도록 할게요.